처음으로 최순실 씨와 고영태 전 WK 이사가 법정에서 만나 공방을 벌였습니다. 고 씨는 장관 인선과 예산 집행 등이 최 씨의 말대로 이루어지자 두려웠다고 했습니다. 또 최순실 씨가 관세청 인사에도 개입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불꽃 튄 공방을 벌인 두 사람의 법정 발언 내용 집중 보도합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산하단체장 이념 성향 검증을 제대로 못했다는 이유로 문체부 인사 담당자를 좌천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특검은 박 대통령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부당한 인사 개입을 주도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단독 취재했습니다. 특검이 최근 확보한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 39건은 청와대에 보관돼 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안 전 수석이 측근 김모 씨에게 증거를 없애라고 하자 김 씨가 청와대 안으로 옮겨놓은 겁니다. 청와대의 경우에 저희들이 이번 피사실과 관련돼서 아마 많은 자료들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 특혜 의혹의 핵심 김영재 원장 부부가 특혜 지원이 있기 직전 최순실 일가처럼 이름을 바꾼 걸로 확인됐습니다. 사실은 코너에서 그 배경을 짚어봅니다. 금융기관이 운용하는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형편없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0.몇 %는 이거는 차라리 그냥 우리 집안에서 놓고 있는 게 낫죠. 원금이 손실된 상품도 있고 원금 보장이 돼도 수수료를 빼면 손해라서 불만이 큽니다. 소, 돼지 같은 발굽이 있는 가축에게 치명적인 구제역이 비상입니다. 정부는 전국 축산농가에 내일 밤 자정까지 가축과 사람, 차량을 이동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4명이 목숨을 앗아간 동탄 메타폴리스의 스프링클러와 화재 경보기가 화재 3일 전부터 아예 꺼져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잘못 작동되면 불편하다는 이유였습니다. 미국이 최신 스텔스 구축함 주멀트의 한반도 배치를 타진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 배경이 뭔지, 국내외에 미칠 파장은 없는지 알아봅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대응하는 대통령 변호인단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탄핵 여부 결정을 자꾸 미루려는 뜻이 의심스럽습니다. 미루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건지 궁금증이 커집니다. 오늘 첫 소식은 국정농단 최순실 씨와 그걸 폭로한 고영태 씨가 오래간만에 만났다는 뉴스입니다. 고 씨가 잠적 2달 만에 법정에 증인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최 씨 뜻대로 장관 인사나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겁이 났다고 말했습니다. 민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순실 씨가 하는 일이 위험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건 2014년 중반 차은택 씨를 최 씨에게 소개한 뒤였다고 고영태 씨는 법정에서 진술했습니다. 최 씨가 장관 자리나 콘텐츠진흥원장을 추천해보라고 할 때마다 차 씨 추천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고 겁이 났다는 겁니다. 최 씨가 짠 예산안이 실제로 반영되기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부영 이중근 회장에게 체육연맹 회장 자리를 주는 대신 사업 추진을 위한 제주도 땅을 받아내자는 최 씨의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부영 측은 실제 땅 대신 돈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세무조사 무마를 조건으로 내걸어 최 씨가 거절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고 씨는 그동안 제기된 각종 의혹들에 대해서도 증언했습니다. 고 씨가 운영한 걸로 알려진 대통령 의상실 유지 비용을 모두 최순실 씨가 댔고 자신은 사실상 월급만 받았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상화 하나은행 본부장과 최 씨 측근 사업가 인모 씨와 함께 미얀마에서 유재경 당시 삼성전기 사장을 만났고 직후 유 사장이 미얀마 대사에 임명됐다고 증언했습니다. 자신이 자료를 조작해 모든 음모를 꾸몄다는 최 씨의 주장에 대해선 사실이라면 안종범 전 수석과 정호성 전 비서관, 대기업들이 움직였겠느냐고 반박했습니다. SBS 민경호입니다. 고영태 씨뿐만이 아니라 이성한 미르재단 사무총장도 법정에 나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한때 최순실 씨의 최측근이었다가 국정농단을 폭로를 했죠. 법정에서 최순실 씨와 고성과 설전이 오갔습니다. 윤나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영태 씨는 법정에 들어오면서 최순실 씨의 시선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탄핵 심판 대통령 변호인단은 최 씨와 고 씨가 한때 남녀관계라고 주장했지만 고 씨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존재를 드러내지 않던 최서원이 고영태와 불륜에 빠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네, 절대 그런 관계 아니었습니다.
국정농단 사태 폭로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서 마주친 두 사람은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며 껌껌이 맞섰습니다. 최 씨 측 변호인은 K스포츠재단의 자금을 유용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알려진 더 블루K에 최 씨의 사무실조차 없었다며 최 씨가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 씨는 변호인이 사무실에 한번 와보지도 않고 근거 없는 주장을 한다며 더 블루K의 실소유주는 최 씨가 맞다고 반박했습니다. 최 씨와 또 다른 최측근이었던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과의 말싸움도 벌어졌습니다. 최 씨가 이 전 사무총장에게 자신은 미르재단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말하라고 사주하는 녹음 파일이 공개되자 최 씨는 계획적으로 녹음한 거라며 소리쳤습니다. 반면 이 전 사무총장은 최 씨가 자신을 미친 사람으로 몰아갔다며 맞받았고 두 사람 사이에 고성이 이어지자 판사가 두 사람을 만료해 했습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네, 법조팀 정성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정 기자, 법정에서 고영태 씨 증인 신문 지금 이 시각에도 진행이 되고 있다면서요? 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후 내내 이제 검찰과 변호인 측이 이제 고영태 씨를 상대로 네. 증인 신문을 계속 진행을 하다가 저녁 먹을 시간을 좀 잠시 가졌고요. 조금 전 7시 50분부터 다시 시작을 했는데 최순실 씨 측 이경재 변호사가 신문을 더 하겠다고 했고요. 또 네. 안종범 전 수석의 이제 변호인도 대기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고영태 씨와 최순실 씨가 직접 법정에서 이제 설전을 벌이는 그런 상황은 아직까지는 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최순실 씨도 그렇고 대통령 변호인단도 그렇고 이렇게 굳이 고영태 씨를 불러서 추궁을 해야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뭔가요? 네, 오늘 헌법재판소도 고영태 씨에게 이 증인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서 법원에 직접 왔다가 결국은 네. 못 만났습니다. 뭐 사실은 이 고영태 씨가 일부러 안 만났다고 보는 게 맞겠죠. 이렇게 네. 고영태 씨는 헌재에 나가는 거를 좀 좋아하지 않는 것 같고요. 또 국회 대리인단도 뭐 별로 상관없다 이런 입장인데 대통령 대리인단은 반드시 고 씨가 이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나와서 이 증언을 해야 되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딱히 생각을 해보면 고영태 씨가 대통령에게 그렇게 유리한 증언을 할 것 같지도 않은데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 대리인단이 그렇게 계속 고영태 씨를 이제 부르자고 하는 데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이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번 국정농단 사태를 고영태 씨의 이제 폭로에서부터 출발을 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고영태 씨가 사실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점을 계속 강조를 해서 여러 폭로가 좀 신빙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걸 입증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난 변론 때 고영태 씨와 최순실 씨의 관계를 뜬금없이 폭로를 한다든지 고영태 씨의 전과를 조회하자 이렇게 나서는 것도 다 이런 의도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그 폭로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면은 국정농단 의혹 전체에 대한 신빙성도 떨어뜨릴 수 있다. 이제 이런 계산이겠네요. 그럼. 그렇습니다. 이게 대통령의 책임, 최순실 씨의 책임이 네. 좀 덜할 수 있다 이런 계산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하고도 연관이 돼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요즘 대통령 대리인단이 굉장히 자신감을 보이는 것 같다. 제가 뉴스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뭔가 지금 다른 계획을 세우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뭐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네, 오늘 대통령 대리인단의 이 손범규 변호사가 올린 SNS 글을 보면 이 대통령 측의 어떤 분위기라든지 이런 거를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손 변호사는 처음엔 수세였다가 지금은 유리해지고 있다 이런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사실 지금 상황에서 수세니 유리니 이런 걸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글을 올린 것은 탄핵 반대를 하는 사람들, 지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조금 더 높여달라 이런 요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하고 있다보다는 좀 잘할 수 있게 도와달라 이런 느낌이 강하다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그런 의도대로 흘러간다면 소위 말하는 2말 3초, 2월 말이나 3월 초에 탄핵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는 그런 기대 힘들어지는 건가요? 오늘 대통령 대리인단이 네. 이번 사건을 수사한 검사 2명을 이 증인으로 신청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네. 이게 정말 이 재판을 좀 이렇게 늘어지게 하기 위해서 정말 필사적으로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 헌재가 내일로 예정된 11차 공개 변론에서 이 재판관들이 대리인단 측에서 요청한 증인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를 보면 전체 이 일정의 윤곽을 잡을 수 있을 텐데요. 네. 지금까지는 설사 이 대통령 대리인단이 총사퇴라는 카드를 쓰는 걸 감안하더라도 네.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 날짜인 3월 13일 이전에 결정 선고를 하거나 최소한 마지막 평의를 해서
8인 재판관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라는 예상이 아직까지는 더 유효한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 얘기는 이정미 재판관이 3월 13일에 퇴임을 하더라도 그 전에 평의에서 자기의 입장을 밝히고 나면은 13일 이후에도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 얘기죠? 그렇습니다. 3월 13일 이전에 평의가 마무리되면 네. 이정미 재판관도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이제 특검 소식입니다. 우병우 전 수석의 소환이 임박한 가운데 청와대가 문체부 인사에 개입한 정황을 특검이 또 확보했습니다. 산하단체장의 이념 성향 검증을 제대로 못했다는 이유로 인사 담당자까지 좌천시켰다는 겁니다. 특검은 우병우 전 수석이 이걸 주도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김혜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문화체육부 인사 담당자였던 이모 운영지원 과장은 지난 2014년 10월 한직으로 좌천됐습니다. 이 과장이 올린 영화진흥위원장 등 산하 기관장 인선안이 김종덕 전 장관을 통해 대통령에게 보고된 뒤였습니다. 김 전 장관은 인선안을 확인하고 올렸느냐는 대통령의 질책을 받았다면서 이 과장은 민정수석실로부터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고 이후 이 과장을 인사조치하라는 청와대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특검 조사 과정에서 이런 인사 조치가 산하 기관장들의 이념적 성향 검증을 부실하게 했기 때문이라는 진술과 증거가 나왔습니다. 당시 김의범 전 1차관의 수첩엔 김동국 전 청와대 인사비서관의 이름과 함께 최종만 제외 전원 교체 희망과 이념적 성향을 봐달라고 써 있었습니다. 실제 최종만 아시아문화개발원장만 그대로 임명됐고 나머지 인선안은 모두 바뀌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이념적 성향에 따른 인사가 중요하다는 분위기가 있었다며 이후 이 과장을 다시 본부로 몰래 불러들였다고 말했습니다. 특검은 문체부에 대한 청와대의 이런 인사 개입이 부당하다고 보고 그 배경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있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SBS 김혜민입니다. 특검이 최근에 안종범 전 수석으로부터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적은 수첩 39건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런 소식 전해드렸습니다마는 이 수첩에서 박 대통령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 방해 의혹 같은 중요한 수사의 단서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수첩이 어디 있다가 이제 나왔는지 궁금하시죠? 청와대 안에 있었습니다. 이래서 청와대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전병남 기자입니다. 특검이 최근 확보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수첩 39건은 최순실 사태가 불거진 뒤 청와대에 보관돼 있었습니다. 안 전 수석이 수사망이 좁혀오자 측근 김모 씨에게 수첩을 넘기며 증거 인멸을 지시했고 김 씨는 이 수첩을 청와대로 옮겨뒀단 겁니다. 수첩엔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의 박근혜 대통령 지시가 기록돼 있습니다. 특히 삼성 출신 임원을 미얀마 대사로 보내라고 지시한 삼성 아그레망이란 문구, 삼성 임원들의 국감 출석을 막으라고 대통령이 지시한 내용 등 특검 수사와 직결된 것도 적지 않습니다. 일각에선 김영재 원장의 처 박채윤 씨로부터 아내와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가 포착되자 안 전 수석이 수첩을 넘기고 선처를 호소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안 전 수석과 관련 없이 측근 김 씨가 이미 제출한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다만 특검은 주요 피의자들이 청와대를 수사의 사각지대라고 판단해 자료를 숨겨놨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경우에 저희들이 이번 그 피의 사실과 관련돼서 많은 자료들이 아마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앞서 검찰이 확보한 17건의 수첩에다 특검이 추가로 확보한 39건의 수첩. 대통령 대면 조사를 앞두고 특검은 국정농단의 핵심 증거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첩을 샅샅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SBS 전병남입니다. 이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 기간이 이번 달로 마감이 됩니다. 그런데 수사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뜻을 특검팀이 오늘 처음으로 공식 언급했습니다. 특검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임찬종 기자. 네, 특검 사무실에 나와 있습니다. 특검이 수사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지금 특검이 집중 수사하고 있는 대상은 세 가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뇌물 혐의와 관련한 삼성 수사,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 그리고 대통령을 비선 진료한 김영재 원장과 관련된 세월호 7시간 의혹 수사입니다. 그런데 우병우 전 수석이나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선 이제 막 본격 수사에 들어간 상황이고 삼성에 대해서도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어서 이달 말까지 사건을 끝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특검이 수사기간 연장 신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수사기간을 연장하려면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그 허락이 필요하잖아요. 그 승인이 필요한데 과연 승인을 해줄까가 또 관건이네요. 네, 황교안 권한대행이 승인하면 특검은 다음 달 30일까지 수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황 권한대행 측은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습니다. 야권에선 수사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며 법 개정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권한대행의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기간을 50일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수사기간 연장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 그리고 대선 판도와도 맞물려 있어서 여러 파급 효과를 낳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특검 사무실에서 SBS 임찬종입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게 명품 가방 같은 것들을 뇌물로 준 혐의로 구속된 김영재 원장의 아내 박채윤 씨가 요즘 연일 화제입니다. 오늘 사실은 코너에서는 이 박채윤 씨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훈경 기자. 네. 박채윤 씨가 한 50살쯤 되나요? 네, 정확하게는 48살입니다. 그 채윤이란 이름이 그 세대의 이름이라고 하기엔 좀 요즘 신세대적인 것 같은데 이게 개명한 거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박채윤의 본명은 박인숙. 네. 개명 시점은 2014년 3월입니다. 이 박채윤이 3남매 중에 첫째인데 남동생, 여동생과 함께 모두 같은 시점에 이름을 바꾼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사건에 참 이름 바꾼 사람들 많이 나오는데 특히 최순실 씨가 최서원으로 이름 바꿨잖아요. 뭐 그때 같이 바꿨거나 그런 건 아닙니까? 네, 실제로 최순실이 최서원으로 개명한 게 2014년 2월인데 2월이요. 바로 그 다음 달에 박채윤과 그의 동생들이 한꺼번에 이름을 바꾼 겁니다. 이 박채윤의 남편 김영재 원장이 청문회에서 최순실이 자기 병원에 처음으로 찾아온 게 2013년 4월이라고 했는데요. 네. 서로 알게 된 지 1년 만에 최순실과 김영재 부인의 3남매가 모두 한꺼번에 개명한 겁니다. 아니, 그렇다면은 시기가 비슷하니까 최순실 씨가 혹시 박채윤 씨한테 이름 바꿔라 아니면은 최순실 씨가 가서 이름 바꾼 그 장명소 같은 데서 같이 바꿨거나 뭐 이런 연관성은 있나요? 네, 개연성이 있는 의문이어서 저희도 그 부분을 취재를 했는데 아직까지 확인된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자, 김영재 원장하고 이 박채윤 씨가 그 병원도 그렇고 업체도 그렇고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보면 많은 특혜를 받았잖아요. 이게 개명하고 무슨 상관은 없을까요? 네, 이 특혜가 개명과 관련이 돼 있는 거 아닌가?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거의 사실로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안종범 전 수석에게 선물을 주겠다는 내용이 담긴 통화 녹취록을 들어봐도 그렇고 네. 이 주변인들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박채윤 씨의 사업 수완이 보통이 아닌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박 씨가 실제로 이름을 바꾼 시점 즈음부터 남편 병원과 가족 회사에 대한 특혜가 시작되는데요. 이미 문제가 됐던 성형실 제조업체 YJ콥스 메디컬 그렇죠. 이 대표가 박채윤 씨입니다. 이 박 씨가 자기 회사의 중동 진출을 꾀한 시점이 2014년 2월, 그러니까 개명 직전인데요. 네. 이 당시만 해도 성형실 제조 허가조차 받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복지부 공무원을 붙여서 도와주게 하고 중동 순방까지 따라오게 해줍니다. 네. 이 외에도 많은 특혜 의혹들이 이미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기자간담회였나요? 그 김영재 원장 가족에게 아무런 특혜를 준 것도 없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하지만 문고리 3인방이라는 정호성 전 비서관이 대통령이 직접 제시해서 가족 회사에 도움을 줬다라고 진술을 한 바가 있어서 대통령의 이 발언은 거의 거짓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장모가 최순실 씨랑 그 골프장에서 골프를 칠 때 이때도 또 박채윤 씨가 동행했다고 그러잖아요. 네, 실제로 이런 내용의 녹취록이 청문회에서 공개된 바가 있습니다. 이 당시 박채윤은 골프도 치지 못하는데 최순실과 우병우 전 수석의 장모에 마치 심부름꾼처럼 동행했다 이런 증언도 나왔는데요. 이 박채윤은 이때도 송보실, 최순실은 이영희라는 가명을 쓴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름들이 많이 나오는데 김영재 원장도 가명이라면서요? 가명이 아니라 바꾼 이름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시점은 좀 다른데요. 김영재 원장은 훨씬 오래전인 15년 전에 이미 개명을 했습니다. 이 김 원장은 지난 2001년에 한 여자 연예인의 지방흡입 수술 등 개인 의료 기록을 공개해서 의료인의 도덕성 논란을 일으킨 장본인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의혹이 있지만 김영재 원장 부부가 개명을 했기 때문에 추적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특검에서 많은 이런 의혹들을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이름을 바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군요. 잘 들었습니다.
네,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한국의 조직폭력배가 필리핀에서 각종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면서 적발되면 사살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노후 생활의 마지막 보루인 퇴직연금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수익률이 떨어져도 너무 떨어져서 원금까지 까먹는 상품도 적지 않습니다. 수수료는 물론 꼬박꼬박 내야 합니다. 손승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회사원 장모 씨는 최근 퇴직연금 수익률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해 1% 초반까지 떨어졌던 수익률이 최근엔 0.12%까지 떨어진 겁니다. 이 와중에 운영 수수료는 0.3%나 받아갔습니다. 수익이 12만 원 났다면 30만 원을 수수료로 떼간 셈입니다. 손익이 마이너스가 날 수 있다, 원금이. 뭐 그런 논리가 형성되더라고요. 0.몇 프로는 이거는 차라리 그냥 우리 집안에서 놓고 있는 게 낫죠. 실제로 투자형 상품의 경우 생명보험사와 증권사의 지난해 수익률이 각각 마이너스 0.6%와 마이너스 0.5%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가입자라면 원금마저 까먹은 겁니다. 원금 보장형 상품도 대부분 1%대에 그쳐 정기예금 금리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금융기관들은 맡긴 금액의 최고 0.8%인 수수료만큼은 꼬박꼬박 떼가고 있습니다. 따로 이 돈을 가지고 저희가 융통을 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정기예금 요즘 하면 1.5% 이상들도 있으니까. 수익률은 예금 금리에도 못 미치게 운영하면서 수수료는 꼼꼼히 챙기는 금융기관에 가입자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습니다. 송 기자, 이 퇴직연금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이제 퇴직금에 변형된 형태잖아요. 네. 이건 당연히 원금이 보장되는 걸로 다들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예전에 회사에서 퇴직금을 보장해 줄 때랑은 제도가 좀 다릅니다. 특히 네. 수익률 문제는 본인이 관리하는 퇴직연금 DC형에서 주로 발생을 하는데요. 네. 조금 복잡하죠. 뭐 누가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DB형, DC형 이렇게 나오는데 뭐 그거와 관련없이 퇴직연금은 원금이 보장되는 형, 그러니까 예금형이죠. 그리고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투자형 이렇게 나눕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투자형 상품 대다수가 지난해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금 보장형도 그 운영 수수료 떼고 나면 정기 예금 금리 수준도 못 미치는 그런 낮은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어쨌든 손해를 안 보려면 애초에 가입할 때 원금 보장형을 선택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던 분들에 해당되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네. 어쨌든 근데 지난해 수익률은 왜 이렇게 떨어진 겁니까? 이제 금융기관들이 퇴직금을 위탁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다른 은행 예금에도 넣어놓고 주식이나 채권을 사기도 하는데 작년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25%까지 떨어질 정도로 금리 상황 예금 금리가 낮았죠. 네. 거기다가 주식 채권도 투자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뭐 이게 뭐 규정으로 돼 있는 얘기겠습니다만은 원금도 보장을 못 받는데 수수료까지 떼간다. 이건 뭐 기분 나쁘죠. 예, 은행 입장에서는 뭐 시스템도 구축을 해야 되고 인건비도 줘야 되니까 뭐 운영비가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익률에 비해서 수수료가 너무 높다는 겁니다. 예전에 5% 받을 때 0.5% 수수료 떼가는 것 갖고는 문제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기껏 1% 정도 수수료 내고 절반 가까이 떼고 하니까 반발이 큰 겁니다. 수수료 좀 내려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투자 상품이라기보다는 사회 안전망 성격이 퇴직금이니까. 강합니다. 예, 그러니까 수익률이 떨어지면 수수료도 좀 내려갈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강력하게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발생한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로 4명이 숨졌습니다. 불의 규모에 비해 인명피해가 컸는데 알고 보니 스프링클러와 경보기를 일부러 꺼놨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이번 화재로 숨진 철거업체 현장 소장 63살 이모 씨. 열흘 전 입대한 막내 아들을 비롯해 4자녀의 아버지였습니다. 30몇 년을 한결같이 그 일만 해서 먹여 살렸는데 한순간에 돌아오시지를 못하는 곳에 가버리셨으니까. 불이 시작된 곳에서 20m쯤 떨어진 두피관리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27살 강모 씨는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해 여동생까지 살뜰히 챙긴 맏언니였습니다. 아기 태어났을 때도 아기 막 기저귀 같은 것도 다 보내주고 엄청 많이 도와줬어요. 희생자는 모두 유독가스에 질식해 숨졌는데 화재 당시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리업체는 공사 중 오작동을 우려해 화재 발생 사흘 전부터 경보기와 스프링클러,
유도 등과 환풍 시설의 전원까지 모두 꺼놓은 상태였습니다. 스프링클러는 밸브를 잠갔다는 거예요. 그냥 그 공사 시작할 무렵에 내가 다시 열었습니다. 이런 진술은 없고. 방제 직원이 소방 시설을 다시 켠 것은 화재 발생 후 최소 5분이 지난 오전 11시 5분쯤. 1분 1초가 급박한 상황에서 대피 가능한 골든타임이 이미 지난 뒤였습니다. 관리업체는 불이 나기 이틀 전 화성소방소가 주최한 화재 안전환경조성대회에서 소방 시스템이 완벽하다며 최우수 업체로 선정됐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SBS 김정우입니다. 스마트폰 게임 포켓몬고의 열풍이 엉뚱한 사건 사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게임을 하던 어린이가 엄마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운전하며 게임을 하는 위험천만한 상황도 여러 적발됐습니다. 김종원 기자입니다. 해저문 저녁, 박물관 담장 앞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스마트폰에 고개를 박은 채 무언가에 이끌리듯 화단을 넘어 출입금지 잔디밭으로 들어가더니 담벼락 앞에 모여섭니다. 포켓몬고 게임을 하는 겁니다. 포켓몬고 게임 충전소가 많이 몰려 있어 이른바 포켓몬 명당이 돼버린 국립경주박물관은 결국 곳곳에 경고 게시판을 세웠습니다. 그제 오전 청주의 한 터미널 근처에선 7살 아이가 포켓몬을 잡다가 엄마를 잃어버렸습니다. 경찰이 출동 10분 만에 아이를 찾았습니다. 예, 저희한테 실종 신고가 들어왔어요. 여기까지 왜 왔냐 그러니까 포켓몬 하러 왔다고 하면서 포켓몬 3마리 잡았다고 좋아하더라고요. 서울 미아사거리에선 시속 15km 느린 속도로 차선을 넘나들며 지그재그 운행을 하던 차가 경찰에 단속됐습니다. 알고 보니 운전자가 포켓몬고 게임을 하면서 차를 몰고 있었습니다. 포켓몬고를 하며 무단 침입한 사람들로 잔디가 상해 경고 현수막이 나붙은 곳도 많습니다. 자전거를 타면서 혹은 운전을 하면서 위험천만하게 포켓몬고 게임을 하는 사람이 늘자 경찰이 집중 단속에 나섰는데 불과 열흘 만에 운전 중 포켓몬고를 하는 행위를 36건이나 적발했습니다.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되는데 정말로 무서운 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SBS 김종원입니다. 한국의 조직폭력배가 필리핀에서 각종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현장에서 적발되면 외국인이라고 봐주지 않겠다라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사살할 수도 있다는 뜻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상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0월 필리핀 경찰청에서 경찰관 손에 살해된 지모씨 사건의 파장은 컸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이 직접 가족과 한국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I apologize for the death of your compatriot. 이어 경찰청장이 직접 한국인 관광객들에게 돈을 갈취한 경찰들에게 얼차려를 주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Nagpulis kayo para magsindikato. Ha? Nagpulis kayo para mapahiya yung uniform? 그런데 이달 들어 기류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지시 살해 사건에 한국인 조폭이 연루됐을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한국 관광객이 많은 세부에서 한국인 조폭들이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똑같이 처벌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With due respect to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ilang umahawak ng droga, prostitution, gano'n. 외국인이라고 봐주지 않고 범행 현장에서 사살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에 대해 경찰청장 출신인 락손 상원 의원은 경찰의 범행 사실을 흐리기 위한 근거 없는 주장으로 보인다며 물타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필리핀에서 한국인 연루 범행이 늘고 있고 한국인 피살 사건도 잇따르고 있어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SBS 이상예비입니다. 소나 돼지처럼 발굽이 있는 가축에게 치명적인 구제역이 퍼지면서 전국 축산농가에 내일 밤 12시까지 이동 중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젖소에서 나온 원유 이동이 중단되고 도축장도 사실상 일시 폐쇄됐습니다. 남주현 기자입니다. 구제역이 확진된 충북 보은의 젖소 농가입니다. 사육 중이던 젖소 195마리를 살 처분해 땅에 묻었습니다. 마음이 안 좋지 이런데도 그런 데 들어왔으니까. 이어 전북 정읍에서도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구제역이 발생한 것은 지난해 3월 충남 홍성 이후 11개월 만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고
오늘 저녁 6시부터 30시간 동안 전국에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내일 밤 자정까지 젖소 농장에서 짠 원유 반출이 중단되고 전국의 도축장도 사실상 일시 폐쇄됐습니다. 구지역 바이러스는 AI와 달리 공기 전파가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굉장히 전염력이 높기 때문에 구제역 확산으로 이동 중지 명령이 장기화하면 우유나 육류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큽니다. 방역 당국은 구제역이 발생한 농장 근처 11개 농장의 소와 돼지에 대해 백신을 추가 접종했고 백신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일주일 동안 집중적인 감시 활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SBS 남주현입니다. 네,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우유나 소고기 마음 놓고 먹어도 됩니까? 네, 지난 5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사람이 구제역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이런 보고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우유를 살균 처리하면서부터인데 우유 보시면 이제 작은 글씨로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130도 열에서 살균 처리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온 살균 우유도 70도에서 열 처리합니다. 그런데 구제역 바이러스는 50도 이상 열에서 다 죽습니다. 익혀 먹는 소고기, 돼지고기 역시 같은 이유로 안전합니다. 네, 50년 동안은 사람 감염 사례가 없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그전에는 있었다는 건가요? 네, 1969년 이전에는 전 세계적으로 40건의 인간 구제역 감염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원래는 사람의 세포가 구제역 바이러스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구조라서 이론적으로는 없어야 하는데 극히 예외적으로 드물게 발생했던 거죠. 그런데 오래된 일이고 표본수가 워낙 적어서 정확한 이유가 아직까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육회 즐겨 드시는 분 계시잖아요. 날로 먹는 거는 어떨지. 네, 우리가 먹는 육회는 소의 근육 부위인데 근육은 우유와 달리 구제역 바이러스가 잘 살지 못하는 부위입니다. 설령 미량의 바이러스가 위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강력한 위산에 모두 죽게 됩니다. 육회 역시 크게 걱정할 필요 없어 보입니다. 네, 사람 감염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잘 들었습니다. 네. 그동안은 구제역 확산에 대한 걱정이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방역 당국이 백신을 맞춰왔다며 항체가 잘 형성돼 있다고 호언해 온 건데 하지만 막상 발병 농가를 조사해봤더니 결과는 크게 달랐습니다. 이어서 송인호 기자입니다. 이번에 구지역이 발생한 충북 보은의 젖소 농장은 지난해 10월 백신 접종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이 농장 젖소 21마리의 혈액을 검사했더니 겨우 4마리에서만 항체가 나왔습니다. 항체 형성률이 19%에 불과합니다. 방역당국이 발표한 전국 소 사육농가의 항체 형성률 97.5%와는 크게 차이가 납니다. 백신 관리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변질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농가가 접종을 실수를 했을 수가 있고 접종을 안 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백신의 효력이 떨어지는 경우에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 구제역 유입 경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확진된 구제역 혈청량은 최근까지 동남아에서 발생했던 바이러스와 99% 일치했습니다. 토착화한 바이러스가 국내에서 전파됐다기보다는 외국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방역당국은 일부 농장들이 젖소의 원유 생산량 감소를 우려해 백신 접종을 피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SBS 송윤호입니다. 네, 정치권 소식입니다. 문재인, 안희정 두 대선 주자가 청년 일자리 문제를 놓고 맞붙었습니다. 공공 일자리 확충이 우선이라는 문 전 대표의 주장에 안 지사는 임시 방편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강청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네, 안내 말씀드리고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는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을 만난 자리에서 청년 일자리 해결의 출발점은 공공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무원 정원 또 공공 부분 얼마든지 저는 일자리를 늘릴 수가 있다고 봅니다.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첫 출발이라고 생각해요.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을 만난 안희정 충남지사는 민간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공정한 시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건 아직 임시방편에 속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 세금으로 걷어서 공무원 숫자 늘린다.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바라는 일자리가 다 충족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지난주 대연정 논란에 이어 일자리 정책을 놓고 문 전 대표와 또 한 번 맞붙은 겁니다. 안 지사 측은 구글의 인공지능 알파고와 대결했던 이세돌 씨를 캠프에 합류시키며
최근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 등을 영입한 문재인 캠프와의 새 대결도 시작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교육혁명을 강조했습니다. 교육 분야의 혁명적 대변화로 새로운 기회의 땅을 개척해야 미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안 전 대표는 현행학제를 초등학교 5년, 중학교 5년의 진로탐색학교나 직업학교 2년으로 전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SBS 강청원입니다. 바른정당에서는 보수 단일 후보를 놓고 공방이 달아올랐습니다. 새누리당과 보수 단일 후보를 내자는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 남경필 경기지사가 작심하고 비판했습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남경필 경기지사가 바로 옆 유승민 의원을 향해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새누리당과의 후보 단일화를 얘기하는 것은 해당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참을 수가 없습니다. 새누리당과의 후보 단일화는 필패라며 당론을 정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유승민 의원은 남지사의 계속된 철회 요구에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별다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저는 생각이 변화가 없으면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회의장을 나온 유 의원은 새누리당을 빼고 야당과 연정하자는 남지사의 주장에 각을 세웠습니다. 연정보다 중요한 건 대통령과 국회의 협력이라고 밝혔습니다. 보수 후보 단일화를 놓고 두 대선 주자가 충돌하자 바른정당은 모레 토론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정병국 대표는 단일화와 연정 모두 전략적으로 판단할 일이라며 당론을 정하는 데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 나온 황교안 권한대행은 대선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말할 기회가 있으면 하겠다며 오늘도 궁금증만 남긴 채 입장 표명을 유보했습니다. 새누리당 내에선 원내대표를 지낸 원유철, 인천시장 출신 안상수 의원이 대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SBS 한상우입니다. 잔뜩 움츠렸던 새누리당이 요즘 움직이기 시작을 했는데 새누리당 지도부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탈당을 권유한 걸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정치부 김현우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네. 자, 박근혜 대통령에게 탈당을 권유했다.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네, 저희가 먼저 취재한 걸 말씀드리면 네. 지난달 말에 새누리당 지도부가 청와대에 박근혜 대통령의 잦은 탈당을 건의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말이요? 네, 아직 뭐 대통령 지지층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당이 직접 나서서 징계하기 좀 어려우니까 네. 대통령 스스로 당적을 정리해 달라고 한 겁니다. 뭐 이걸 보면 박 대통령 흔적 지우고 한번 새롭게 시작해보자 이런 뜻으로 풀이가 되는데 네. 이에 한광욱 비서실장은 알아서 하겠다면서 사실상 거부의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아, 벌써 거부도 했다? 네. 자, 그리고 새누리당이 지금 당명 바꾸려고 그러잖아요. 네. 뭐 여러 가지 이름이 나왔던데 이것도 역시 탈색의 다른 일환이겠죠? 그렇게 봐야겠죠. 이 새누리당이란 이름 자체가 지난 2012년에 당시 박근혜 비대위원장 때 만들어진 건데 이 역시 박 대통령이 만든 간판 내리고 다시 한번 출발해보자 이런 뜻으로 같은 맥락으로 해석이 됩니다. 현재 4가지 후보를 놓고 최종 압축돼서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데 네. 이번 주 중반에 최종 결정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가장 맨 위에 있는 보수의 힘, 이게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직접 제안한 건데 이게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합니다. 독특한 이름이네요. 네, 주요 정당 이름에 저렇게 보수자를 이렇게 적시한 거는 이게 사실 처음인데 아마 이제 바른정당과의 어떤 보수 적동성 경쟁에서 좀 선점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도로 좀 읽힙니다. 보수의 길이면 우리 나중에 약자를 어떻게 써야 될지 그것도 좀 뭐 걱정스럽고 기자들은 있겠고요. 힘당이라고 써야 되냐,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좀 고민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김문수 전 의원 그리고 이인재 전 의원 이렇게 주말에 그 탄핵 반대 집회에 참가를 했더라고요. 네. 무슨 의도가 있는 겁니까? 사실 당내에서는 박 대통령하고 이렇게 선을 긋는 게 좀 성급한 거 아니냐 이런 반론이 사실 있는 것도 사실인데 그래서 아마 지난 주말 탄핵 반대 집회에 참가했던 김문수 최고위원도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오늘 기자회견에서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네. 박 대통령은 사익을 취한 적이 없습니다. 탄핵은 마땅히 기각되어야 합니다. 네, 여전히 이제 당내에는 친박계가 주력이다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색깔 지우는데 불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당장 이번 대선은 좀 쉬운 승부가 아니라고 해도 뭐 내년 지방선거나 또 2020년 총선거에서 전통 보수층의 결집이 절실한 현역 의원들에게는 이런 어떻게 보면 당 지도부의 너무 빠른 이런 혁신이나 변화가 좀 위험한 거 아닌가 네. 이렇게 느끼는 의원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탈당 권유라는 게 어떤 당의 총이라고 보기는 아직 좀 어려운 그런 분위기군요. 그렇죠. 네, 잘 들었습니다.
넉 달 전에 취역한 미국 해군 구축함 줌월트호입니다. 길이가 183m, 배수량 15,000톤급으로 우리 이지스 구축함보다 훨씬 크지만 독특한 외형에 특수도료를 바른 스텔스 기술이 적용돼 다른 레이더에는 300톤급의 어선 정도로만 인식이 됩니다. 여기에 155mm 함포와 각종 미사일로 무장해 공격 무기인 구축함 가운데 현존 최강으로 꼽힙니다. 그런데 미군이 최신 전략 무기인 이 줌월트호를 우리 제주에 배치하는 방안을 타진했습니다. 바다의 사드로도 볼 수 있어서 나라 안팎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김웅수 기자입니다. 미국 해군은 줌월트호를 내년 서태평양에 작전 배치할 예정입니다. 분쟁이 잦은 남중국해가 주요 작전 해역이어서 일본 해군 기지에 배치될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태평양 사령부의 해리 해리스 사령관이 지난달 말 하와이의 사령부를 방문한 국회 국방위원들에게 줌월트의 한국 배치를 제안했습니다. 줌월트 구축함을 제주도나 진해기지에 상시 주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의중을 물어봤습니다. 국방부는 공식 제안이 아니었다면서도 미군이 요청하면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략자산의 배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 차원에서 충분히 검토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줌월트는 음속 7배의 속도로 날아가 막을 방법이 없는 레일건까지 갖출 예정인 막강한 공격용 구축함입니다. 이런 전략 무기가 한국에 상시 배치되는 것에는 사드의 경우처럼 해당 지역은 물론 중국의 강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때문에 하와이나 일본에 모항을 두고 한국에는 필요에 따라 기항하는 식으로 운용될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SBS 김웅수입니다. 오는 4월 대선을 앞둔 프랑스 정국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돌풍의 주인공은 중도 성향인 39살 에마뉴엘 마크롱 후보입니다. 가장 유력한 후보였던 공화당 프랑스와 피용이 아내의 세비 횡령으로 위기를 맞으면서 무서운 속도로 세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또 25살 차이 나는 연상 아내와의 러브 스토리도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파리 배재학 특파원입니다. 공화당 피용 후보의 위기로 반사 이익을 얻은 중도 성향의 마크롱은 2차 결선 투표까지 갈 경우 극우파 국민전선의 르펜을 누르고 압승할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Mais nous devons être une terre de liberté pour l'innovation, pour la création, parce que c'est notre ADN. 39살 젊은 대통령이 탄생할 공산이 커진 겁니다. 마크롱이 급부상하면서 부인 트로뉴에게도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트로뉴는 올해 64살로 남편 마크롱보다 25살이나 많습니다. 마크롱이 중학교에 다닐 때 선생님과 학생으로 만난 둘은 곡절 끝에 2007년 결혼식을 올립니다. 언론들은 사제지간에 바람직하지 않은 관계나 25살 나이 차이에 주목하기보다는 진정한 사랑에 높은 점수를 주는 분위기입니다. 정치인이나 공직자들의 사생활에 관대한 프랑스만의 독특한 문화도 마크롱의 인기에 한몫하고 있습니다. L'écart d'âge n'est pas très grave, enfin me semble pas être un problème. On est quand même dans un moment important de la vie politique française. La vie privée ne doit pas trop être mise en avant. 30대 대통령과 60대 퍼스트레이디. 석 달 뒤 이곳 엘리제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지 프랑스 국민들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SBS 배재학입니다. 중국 저장성의 한 발 마사지 업소에서 불이 나 18명이 숨졌습니다. 춘제 연휴 뒤에 피로를 풀러온 손님이 많아 인명피해가 컸습니다. 베이징 임상범 특파원입니다. 짙은 연기를 내뿜는 건물 2층에서 누군가 이불과 옷가지들을 아래로 던집니다. 그러더니 다짜고짜 그 위로 뛰어내립니다. 6층 건물이 삽시간에 시뻘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2시간 만에 불길을 잡았지만 18명이 숨지고 18명은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불은 어제 오후 5시 반쯤 중국 저장성 타이저우시의 한 발마사지 업소에서 발생했습니다. 희생된 사람들은 대부분 발마사지 업소의 종업원들과 손님들이었습니다. 因为我们已经下午了，打扫就消防大队立即赶过来，就我在那窗户做了手势，他们赶过来，我们家里8个人。 소방당국은 발마사지 업소 사우나 쪽에서 폭발음과 함께 불길이 솟았다는 목격자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발생한 인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개업한 지 10년 된 이 업소는
두 개 층에 20여 개 방을 두고 발 마사지와 사우나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춘제 연휴가 끝나고 피로를 풀려는 손님들이 많이 몰려 피해가 컸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임상범입니다. 요즘 물건값 치르기 전에 이것저것 해볼 수 있는 체험형 매장이 늘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으로는 불가능하죠. 놀이처럼 쇼핑하라는 오프라인 매장들의 전략입니다. 정혜경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스포츠 의류 매장입니다. 매장 안에 스크린 골프장과 필라테스 강습장이 마련돼 있습니다. 손님들은 고른 옷을 입은 뒤 골프를 쳐보거나 필라테스 강습에 참여합니다. 몸에 맞는지 단순히 재보는 것을 뛰어넘어 실제 운동할 때 불편함은 없는지 구매 전에 알도록 하는 겁니다. 입어서 그냥 걸어 다닐 때랑 저희가 스윙을 직접 하는 거랑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입어서 직접 체험을 해보니까 훨씬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침대 매장은 단순히 누워보는 것 이상의 체험을 제공합니다. 2-3시간 실제로 잠을 자보거나 비스듬히 기대서 오랜 시간 영화를 즐길 수도 있습니다. 한 백화점 화장품 매장은 제품을 마음껏 발라보며 자신에 맞는 걸 살 수 있도록 꾸며졌습니다. 여러 가지 브랜드를 비교 체험해보고 본인에게 맞는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고객들이 참여도가 상당히 높아졌고요. 요즘 이처럼 고객들에게 재미와 흥미를 제공하는 체험형 매장들이 인기입니다. 쇼핑의 오락을 뜻하는 엔터테인먼트를 합성해 쇼퍼테인먼트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을 정도입니다. 단순한 쇼핑만이 아닌 경험을 통한 재미 요소가 있다는 점이 체험을 하신 후에 제품 구매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많고, 오프라인 매장들은 그들만이 할 수 있는 이런 체험 전략으로 온라인 쇼핑에 빼앗긴 고객들을 다시 유혹하고 있습니다. SBS 정혜경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오는 목요일부터 강릉에서 스피드스케이팅 세계선수권이 열립니다. 빙속여제 이상화 선수와 매스스타트 남녀 최강자죠. 이승훈, 김보름 선수가 올림픽 경기장에서 평창 리허설을 치릅니다. 하성룡 기자입니다. 평창올림픽 테스트 이벤트로 열리는 세계선수권을 앞두고 우리 대표 선수들이 올림픽 경기장 빙질 적응에 한창입니다. 분위기나 이 느낌 자체는 밴쿠버 올림픽 때랑 비슷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빙질 상태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기대도 되고. 세계적인 스타들이 총출동해 미리 보는 올림픽으로 관심을 모으는 가운데 이상화는 오는 10일 주종목인 500m에서 통산 4번째이자 2년 연속 금메달을 노립니다. 한국 스포츠 사상 최초로 동계올림픽 3연패에 도전하는 이상화는 1년 앞으로 다가온 평창올림픽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올림픽 경기를 치렀을 때 이 나라가 우리나라였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설레기도 하고 기대가 되네요. 쇼트트랙 출신의 강점을 살려 올림픽 신규 종목인 매스스타트의 최강자로 떠오른 이승우는 세계선수권 2년 연속 우승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더 안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기술들이 쇼트트랙 선수들이 갖고 있어서 아마 이런 급격한 코너를 가진 경기장에서 더 유리한 부분으로. 올 시즌 월드컵에서 금메달 2개를 따낸 여자 매스 스타트의 김보름까지 새로운 빙속 삼총사가 평창 리허설 무대에서 금빛 질주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SBS 하성룡입니다. 추위의 기세가 다시 매서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서울의 체감온도가 종일 영하권에 머물렀는데요. 내일 아침은 더 추워지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6도, 강원도 철원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이번 주는 갈수록 기온이 내려가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서울도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로 평년 기온을 큰 폭으로 밑돌 것으로 보이니까요. 당분간 옷차림은 따뜻하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미세먼지도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6도, 한낮 기온 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도 아침에는 꽤 춥겠지만 낮 기온이 부산 11도까지 올라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이번 주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주 후반 호남과 충남을 중심으로 눈과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4자녀의 아버지와 20대 맏언니 가장의 생명을 앗아간 동탄 화재도 결국 인재로 드러났습니다. 인재는 안전보다 편의와 이익을 우선할 때 발생합니다.
공사 중이면 평소보다 화재 위험이 더 클 텐데 일부러 소방시설을 꺼놓은 게 그렇습니다. 인제는 또 겉만 보고 속을 안 챙길 때 생깁니다. 사고를 낸 관리업체가 소방시설이 완벽한 최우수 업체로 선정됐던 게 그렇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